남북이 오늘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착공식에는 우리 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의 리선권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 모두 200여 명의 남북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착공식은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남북 간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혁 철도상 부상은 남북 철도 도로 협력의 동력은 민족 내부에 있고 전진 속도도 우리 민족의 의지와 시간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정밀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지만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착공식 직접 다녀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착공식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여야는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착공식에 정치인들도 꽤 많이 갔어요. 근데 한국당 인사는 안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식에 대한 반응도 한국당과 여야 사당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달리는 열차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철마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참한 한국당을 향해서는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목리를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화해와 교류의 역사적 장면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지만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태도를 점검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방어를 위해 벌이는 실체가 없고 기약 없는 가불 착공식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착공식 행사는 열렸지만 정작 당장 착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기업 같으면 주가 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착공식으로서 현 정부가 여론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가 열리죠. 사립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것이나 여야가 최종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각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유치원법은 희박, 산업안전보건법은 진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법은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고 지금은 정회된 상황인데요. 여야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다시 법안 소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이 요구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 교육위 위원 15명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음 정부가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보다는 많이 이견이 줄어 현재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 등 2개 부분 정도의 쟁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일부 쟁점이 합의될 경우 바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 법안을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있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수색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입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 뒤로 보이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곳에서 500여 미터 떨어져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사무실은
이 뒤에 있는 창성동 별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취재진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태우고 온 서울 동부지검의 버스도 이곳 별관 옆에서 대기 중입니다. 검찰은 현재 이 두 곳, 그러니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이 두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는 이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뭘 뒤지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군요. 자, 서울 동부지검에서 네,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이 어떤 방식인지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지 이틀 만에 또 고발장이 접수된 지는 엿새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활동 내역과 업무 보고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가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제시를 하면 청와대가 이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장 보안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연하는 절차에 맞게 압수수색에 협조를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모두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등 모두 4명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촉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찾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이른바 여친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인증받겠다며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잡고 보니 게시자는 20대 8명, 30대 4명 등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네티즌 또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보복성 영상물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사진을 유포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퍼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청와대는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 게시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남녀 5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이 당사자 진술과 CCTV 분석 등 40일가량 진행한 수사 결과라면서 폭행과 모욕,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이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각도로 수사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위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이 내년 우리 경제의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이 어제입니다. 아주 시적절한 그런 어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도 또 대단히 절실한 그런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요즘 침체, 부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부터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가족 정책 분야의 주요 내용을 황선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아동 양육비가 자녀 한 명당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새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보미가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아이돌보미 수를 3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할 경우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특정 업종은 인턴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경력 단절 예방을 돕는 지원센터가 3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도 확대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서울에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만 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높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은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증가분의 절반의 공공주택 3만 5천 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의료원 주차장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해 2만 5천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층수 규제 완화나 신축 주택 매입 같은 저층 주거지 활성화 등을 통해 2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게 문제라며 또 연준을 공격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월가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전날 3% 가까운 급락세로 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장을 마감한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을 비난했습니다. I certainly have confidence, but I think it'll straighten. They're raising interest rates too fast because they think the economy is so good. But I think that they will get it pretty soon.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나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미국 기업을 살 기회라며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또 시중은행장들과 통화하고 감독 당국자들을 만나 시장 불안을 키운 문우신 재무장관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월가뿐 아니라 정가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의 형편없는 리더십이 작은 경제 충격을 큰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중심이 돼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제 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로 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강수를 또 뒀습니다. 연말 미 정국은 실타래처럼 얽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말에 이은 성탄 연휴로 그나마 충격이 덜했던 미 정부 셧다운. 이제 본격적 타격을 앞둔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 절대 불가를 다시 못 박았습니다. I can't tell you when the government's going to be open. I can tell you it's not going to be open until we have a wall, a fence, whatever they'd like to call it. 며칠 있으면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 역시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여서 셧다운이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Not today, not next week, not next year. So Mr. President, President Trump, if you want to open the government, you must abandon the wall. 연말 미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셧다운만이 아닙니다. 군과 안보 보좌진이 반대한 시리아 철군 강행으로 매티스 장관과 IS 특사가 떠났고 나라 안팎의 비판과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If this decision is a withdrawal of all of our forces in Syria now, we're dramatically less safe.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했던 매티스마저 떠나게 되자 정국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고 때마침 맞물린 증시 폭락이 심화됐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경제마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분노의 트윗을 더 맹렬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타협으로 사태 수습의 길을 찾는 대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대처 방식이 혼란에 빠진 미 정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다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과테말라 출신의 8살 소년이 현지 시각으로 성탄절 새벽에 숨졌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소녀도 이달 초 미국 국경 억류 도중에 사망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기조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미국 국경지대에 구금 중 숨진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의 장례식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수됐습니다. 이 소녀는 억류 도중에 탈수증과 쇼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 소녀에 이어 이번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미 세관 당국은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소년이 감기와 고열 증세를 보여 뉴멕시코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증세가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amos a llevar en mi casa, lo vamos a velar y vamos a estar todos juntos. 세관 당국은 매우 슬프다며
사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경지대에 구금된 아동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기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구금됐던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이 성탄절 연휴 기간에 석방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일대에서 쓰나미 추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의 카르나와티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에서 폭음과 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쓰나미 발생을 우려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카르나와티 청장은 수백 차례 이상 충격이 누적됨에 따라 화산 경사면이 다시 붕괴해 쓰나미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안에서 500m에서 1km 이상 떨어지거나 주변보다 1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력한 세밋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초까지 이어지겠고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 이브에는 반짝 추웠지만 성탄절에는 오히려 추위가 주춤했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비교적 온화한 성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한기가 당분간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또한 27일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올겨울 최저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을 고비로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새해 초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세밋 한파와 함께 해상에는 눈구름이 만들어지며 일요일까지 해안가와 섬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눈구름이 약화하며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북미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이고 착공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성에 가서 착공식 참석하고 방금 돌아오신 분과 함께 착공식의 의미 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도착했습니다. 예. 저희가 좀 긴장했습니다. 예. 시간 늦으실까 봐. 저도 그래서 뭐 서울역 대쳐가지고 네. 아마 스피드 바이올레이션 과속 운전했다고 티켓 오면 YTN에서 내십시오. 오늘 뭐 정치 훈수는 좀 뒤로 미루고요. 먼저 네. 개성 다녀오신 얘기부터 할게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화도 충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우선 한 6시간 예. 북한 땅에 체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는 4번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제가 도착하니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저하고 잘 아는 두 중견 간부가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종석 전 장관, 문정인 현 대통령 특보하고 네. 만나서 셋이 좀 의견 조율을 했는데 예. 문정인 특보에게도 이제 보위부 네. 간부가 함께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절실하게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도 하고 네. 또 경제 제재를 반드시 완화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미국이 저렇게 그러느냐 네.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럽니다마는 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평화의 물꼬를 텄잖아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 등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 아주 달라진 게 북한의 실무선에서도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하는 것은 이번이 굉장히 처음이다. 예. 그래서 저는 북한 인사들과 나눈 얘기가 간절하게 비핵화할 테니까 예. 경제 제재 완화도 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 예. 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폼페이오, 예. 김영철 이 고위급 회담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라. 그러면 답방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예. 또 5일 능락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문재인 예.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공인을 받듯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의 연설을 하면은 예. 전 세계가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여론이 움직일 것이다. 예. 그리고 셋째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언의 정치적 압박과 메시지가 전달된다. 예. 나도 약속 지켰으니까 당신도 약속 지키시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게 했더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70~80% 국민이 예. 찬성을 하고 있고 20~30%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부 반대는 있을 수 있으면 그렇죠. 와라. 예.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심지어 태극기 부대의 반대를 잘 알고 있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답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 모든 문제의 해결이니까 하도록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종석, 문정인 그리고 또 의원님까지 네. 그 보위부 다들 보위부 관계자들이 저는 누구라고는 잘 아는 두 분인데 아는 발표 당뇨고요. 말씀할 수가 없는데 네. 문정인 특보는 보위부 관계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모여서 아니, 각각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지를 확인해 보신 거죠? 저하고 북한 중견 간부 두 분하고 얘기한 것, 했고, 네. 그리고 문정인 특보하고 또 보위부 간부랑 간부하고 얘기한 것,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묻더라.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문가이신 이종석 장관께서 그 판단을 해주신 거죠. 판단을 하고 우리 셋이 다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결론이더라. 북이 하는 굉장히 말씀입니다. 절실한 예,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언을 하신 거죠. 답방이 예. 굉장히 주요할 것이다. 예. 네.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네. 예. 뭐 답방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연내 답방이 물 건너가는 것 같더니 또 일부 언론은 연말에 깜짝 방문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북한 최고위층, 즉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 예. 전부 다 그렇게 깜짝 방문을 하지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지 않아요. 예. 자기들의 혈맹인 중국이나 예. 러시아를 가면서도 나중에 발표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열려 있고 예.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정부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올려는가 예. 하는 언제 것은 와도 뭐 자연스럽고 그렇죠. 예. 그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다녀오신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차를 타고 개성에 가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고 오시는데 승차권을 직접 구매를 하신 거죠? 구매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우리 코레일에서 이렇게 기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 기념으로 만든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왕복 승차권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념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죠. 서울 판문 왕복 승차권이어서 아래 위로 화살표가 있고요. 3호차 63번에 착석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수액이 1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코레일에서 부담한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통일부 통일기금 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오면서도 그랬어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까지 이 열차를 타고 간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를 못 가느냐. 오늘 뭐 착공식이라고 하지만 지난주에 의원님께서 착공식이 아니라 착수식이다. 그건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행사일 뿐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오늘 공식 명칭은 착공식입니다. 이건 백인 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결과로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김현미 장관이나 철도청 부상 등 나와서 거기에서 하는 모든 식사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오늘 착공식을 하지만은 언제 공사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었고 또 영하 6도의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 하는 뜨거운 마음은 그 식장을 녹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감한 게 도라산역에서 판문점역까지 6km입니다. 그런데 분당 3km, 20분에 걸쳐서 갔어요. 올 때도 그렇지만 북측에서 철로 로반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과속하지 빨리 오지 말고 20분에 지켜라.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빨리 우리가 철도를 연결하면은 목포에서 런던 파리까지, 부산에서 런던 파리까지, 평양 신의주 걸쳐서 시베리아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지금 착공식은 했지만 언제 공사가 시작될 건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이게 이제 관심, 국민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내부의 여론이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좁혀보면 정치권 보면 이번에 정치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기 전에 몽골 같은 데서는 교통부 장관, 러시아도 차관이 왔죠. 뭐 중국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이 철도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당은 왜 안 갔을까요? 한국당은 그걸 반대하는 참으로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전쟁하자는 거예요? 철도 끊고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지지율 갑을 행사를 한 거다 이렇게 촌평을 하셨던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한국당이 저 모양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득을 보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철도가 연결되면 운행 시간과 운임이 20-30% 절감됩니다.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때요. 통일시대 준비위원회인가요? 정종욱 위원장이 한 것 2014년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우리 국민 소득이 연 7만 달러가 돼서 미국 다음으로 된다. 그때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한해 눈에 띄는 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안 보인 게 아니라 미국 인사들이 안 보이더군요. 예, 미국 인사들 안 왜 보였습니다. 그랬던 겁니까? 저는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든 제재 압박을 통해서 예. 더 북한이 사실상 굴복하고 나왔나 하는 건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효과를 보아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테이블에 나왔지만은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네.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양보를 했잖아요. 예. 또 ICBM도 구구절에 쇼잉 안 하고 네. 또 VOA 보도에 의하면은 시설이 없다는 거고, 더욱이 지금 현재의 핵을 생산하고 있는 연변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파기하겠다라고 예. 했으면은 미국도 좀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 성의가 저는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개와 예. 또 만약 철도를 연결하면은 이번에 동해안도 이렇게 열어주고 조사시킨 것은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는 미국도 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예. 최소한 성의를 보일 때지 저렇게 자꾸 압박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타미플루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뭐 여행, 인도적 지원 차원의 여행은 뭐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그건 좀 재검토 부족하고 네. 뭐 800만 달러의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던데. 나오지도 않았죠. 예. 그것부터 먼저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아마 북한에서 거부할 거다. 예.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체면 문제예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한 일이 예. 그 800만 달러 뭐 의약품 받으려고 한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예. 체면과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결국 동양 지도자들은 체면, 자존심입니다. 예. 서양 지도자들은 실리예요. 결국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지. 예. 이렇게 싸워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돼야 된다. 금강산, 개성 네. 이 정도는 돼서 성의를 보여줘야지. 네. 김정은 위원장도 고난의 행군 등 시절을 보내면서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와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폐기하자. 예. 이렇게 선언하고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거기는 여론이 없습니까? 미국만 여론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반드시 답방해서 예. 약속을 지켜야 되고 미국도 성의를 보여서 예. 김정은 위원장은 체면도 살리고 예. 인도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제재 완화도 해야 예. 앞으로 비핵화가 되지. 저렇게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만약에 이제 연내 답방이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예.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겁니다. 네.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또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도 예. 그 북한 인민을 자기들의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네. 한번 할 수 있다 예.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더 훈수 정치 코너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몇 예. 가지만 훈수를 예. 좀 청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유치원 3법 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만다 하다가 오늘 아침 시한으로 제시했었잖아요. 근데 하루를 예. 늦췄더군요. 잘한 겁니까? 그렇게라도 타협해서 어떤 결론을 봐야죠. 패스트트랙은 안 좋다.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네. 그 문제가 많습니다. 330일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과연 바른미래당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 예. 또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민주당이 기분 나빠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한번 해보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업자득했다. 예. 그러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조금 예. 더 한국당과 더 대화를 해서 예.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질문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오늘 또 마침 프리덤 코리아인가요? 싱크탱크를 출범시킨다고 해요. 예. 행사를 했던 모양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홍카콜라도 네. 지금 시청자가 몇십만 됐을 거예요. 자기는 1,000만 하겠다. 예. 그런데 노이즈 마케팅 했더라도 아무튼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전당대회를 하건 예. 대통령 준비를 하건 반드시 싱크탱크 할 수 있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거기 이제 참여한 몇 면을 보니까 왜 박영수 특검 응징하겠다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집회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있고 또 고영주 씨도 있고 이런 공산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공산당이라고 한 MBC 박문진 그런 이사장. 정치 세력과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고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시대 정신을 망각하면은 지금은 그러한 세력들의 지지를 받지만은 국민적 지지는 절대 못 받는다. 그래서 좀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 번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 정당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불참한 것은 그야말로 오게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낡은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당리 당량만을 위한 목리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언제 착공할지 계약도 없는 그야말로 착공 없는 착공식, 무늬만 착공식이고 그렇습니다. 지주율 방어를 위해 갖다 쓰는 과불 착공식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그야말로 주가 조작 행위라고 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착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좀 어떻게든지 살려놓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의 역사적 장면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 태세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한 대안은 더딘 것 같지만 몸짓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라는 기적 같은 이변 속에서 평화의 나리는 움츠림을 멈추고 다시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을 위해 나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계기로 제재의 빗장 또한 녹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게 대화와 만남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철마가 다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고대하겠습니다. 지난주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그리고 도심 집회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최근 택시 노동자의 분신 사망 사건 관련성 때문에 언론의 보도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이나 집회를 시민 불편과 연결시키는 습관적인 보도는 여전하지 않았는지, 또 현상보다 본질, 쟁점에 집중한 보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짚어봐야 할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막판에 몰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언론 보도만 보면 명확해질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은 택시 파업과 또 유치원 3법 관련 보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태광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최은경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보죠. 네. 택시 파업에 관한 언론 보도 얘기부터 할게요. 전반적으로 보도 실태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학자로서 보도 실태를 본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던 이 이슈들을 한 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일에 총파업이 있었던 기간부터 오늘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 신문의 성향과 신문과 방송에 대한 뉴스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 택시 파업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0일 총파업이 있었던 날 당일에는 굉장히 어떻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형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한 어떤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어떤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에 상관없이 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일단은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1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은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있었던 보도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1일부터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파업의 현장에 가면서 있었던 어떤 이슈들이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부터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조금씩 다른 논조들도 볼 수 있긴 했습니다. 네. 보통 대규모 집회는 정부에 좀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이전 과거에는 이게 축소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근에 있어서의 저널리즘의 어떤 많은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도 실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로서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전 정권에서 지금 정권까지 어떤 보도량이나 보도의 논조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전 정권하고 비해서 이런 어떤 시위 보도가 많았다 적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체감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이 분석 일주일 기간 동안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전 정권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들까지도 낼 수 있는 많은 시위나 혹은 집회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풍경들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만 아주 짧게 하지만 이제 최근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론에서도 그 시위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들을 전달해주다 보니까 어쩌면 체감하기로는 이번 정권 들어서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혹은 기타 댓글에서도 가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여전히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진 않아도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감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찍은 전체를 조감하는 그런 화면들이 과거보다 늘어난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회 규모를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늘어났다, 더 많이 모였다라고 오해할 측면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교수님, 그러니까 집회 보도를 굳이 축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집회 보도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게 어떤 정치권에 이제 유리한 어떤 요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재는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보, 이제 보수 이렇게 매체라 부르는 언론들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사실 이번 이 보도에서 핵심적인 거는 산업 쪽, 다시 말해 카풀 산업을 지지하는 쪽과 이제 택시 기사 편 이렇게 이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뉘는 것 같고 정치적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카풀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그런 애환을 다루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이제 이걸 진보 보수로 나누기 좀 곤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전 의원이라든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갔을 경우 그때 보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이제 그런 보도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느냐 아무래도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정치권이 더 유리한가 이것의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좀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회 보도를 크게 하면
정부한테 좀 불리할 거다라고 좀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있겠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사안의 본질은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죠. 무리가 있고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그 지점은 카풀 서비스 도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짚어줘야 되는데요. 네. 예.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번 언론의 어떤 보도 형태들은 그게 전혀 짚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과거에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안 자체는 정책 사안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향후 한국 사회가 변하는 산업 구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것이 예. 향후 이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여기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는 쟁점들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네. 짚어주면 상당히 좋은 보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걸 짚어주는 보도는 없었고 네.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교통 혼잡, 택시 잡기 힘들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한 대로 어쩌면은 이제 이런 시위가 있다 보면 그 시위가 일어난 인근에 있는 분들의 대한 어떤 교통 불편이 있게 되는데, 제 키워드로 봤을 때 늘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시위하게 되면은 어떤 그 퇴근길 교통 혼잡, 출근 대란 뭐 이런 키워드는 뭐 신문이든 방송에서도 어디든 볼 수 있었고요. 좀 흥미로웠던 건 그 언론사를 얘기해도 되나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일 이후에 이제 26일, 1일 날 같은 경우에 노약자 임신부 픽업 택시 파업 날 나타난 어떤 시민 운전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이제 시급한 시국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모범 시민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줬다라는 기사까지 다룰 만큼 어쩌면 이 시위가 실제 시위가 12만 명 정도 참석했다고 국회 앞에 집회에 모인 인원이 그렇게 추정을 YTN 보도에서는 21일, 22일 보도에 있었는데요. 실제 그 인원에 비하면, 그리고 지역도 여의도 지역에서 그 이후에 이제 마포대교까지 행진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이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되는 어떤 큰 국가의 비상사태인 것처럼, 혹은 그 비상사태에 준하는 어떤 또 다른 사건이 혹은 대책들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20일 당일 그리고 21일, 2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그 말씀하신 교통 혼잡과 택시 잡기 힘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당일에 대한 불편함으로만 몰아가던 이야기들을 여전히 이제 그 여파로서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이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불편함만 남게 되는 그런 보도의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교통과 시위를 연결시키는 이런 행태는 뭐 오래된 행태인 것 그렇죠. 같고요. 노동계에 대한 굉장히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 지점들이 역시 이제 승객과 그리고 이제 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을 대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부각시켰고, 그런데 또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거기에 가서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또 그걸 또 부각해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마치 현 정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런 비치는 어떤 이미지들을 보수 언론들이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조금 주목했는데 이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이 국민일보는 약간 이제 타협책,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대립적인 국민이 아니라 향후 이제 법 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완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주장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보도도 있었군요. 뭐 카풀 차량 공유 이용 늘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실제 저도 이제 카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자로서도 되지만 사실 이제 누구나 카풀 사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카카오 카풀 말고도 다른 업체가 한 3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오히려 카카오 카풀이 시행되는 거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다 보니까 혹은 그 기간 동안에 무료 이벤트를 한다라는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제가 분석을 했던 그 대상의 어떤 주류 매체 말고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한겨레나 중앙일보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런 택시 파업의 틈을 타서 카풀 업체 마케팅을 하는 게 이게 상생인가라고 하는 이제 비판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고요. 물론 이런 카풀 이벤트를 열었다가 오히려 오해를 살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그 이벤트 사업을 종료했다라는 식의 보도들도 중앙 일간지에서도 좀 볼 수 있었고 방송 매체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는 인터넷에서 섭외할 수 있는 그 신문사에서 좀 더 많이 나왔다면 방송에서는 오히려 그게 간접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좀 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히려 인터넷과 신문에서는 그런 어떤 이 틈에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는 카풀 다른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그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 본질이 좀 벗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쟁점에 대한 보도가 부족했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보다 종전에 이 이슈가 막 부상할 때 네. 쟁점이 뭔지 언론 보도만 보고 교수님께서도 잘 정리가 안 되던가요? 그렇죠. 언론 보도 내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요. 조금 네. 더 이제 원거리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산업 구조의 변동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런 신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방송 보도를 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층 보도들은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 2012년에도 이제 택시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요 이슈가 산학금 문제였어요. 예. 그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심층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 산학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보도한다든가 또 그것이 불법이었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월급제로 전환하는 이때 모든 이슈들이 그때 다 다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했고 오히려 이제 인터넷 아마 검색해 보시면 2012년도 보도들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예. 과거 이제 이슈들은 훨씬 많이 이제 다루어졌는데 왜 요즘에 안 다뤄졌는가 이번에는 주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저는 정치와 관련 의도가 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언론 보도 행태가 실제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여론의 영향도 미쳤겠지만요. 당연히 여론의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럼 대부분의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는 일단 그 검색을 통해서 이런 그 사안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푸시업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메인 탑들을 보여주는데 아마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기사들이 다 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설까지 동원해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이 과연 이제 뭐 이 택시를 통한 이것이 뭐 파업을 통한 어떤 불편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것이 또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오류와 또 연관되는 어떤 문제라는 식으로 계속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론 동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 쟁점에 들어가는데 그 정부가 제시한 대안도 하나의 고리가 이해하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월급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택시업계 어떤 뭐 여러 중요한 이슈였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정부 여당이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의문이나 궁금점이라고 저는 드는데요. 관련 기사에 대한 논조가 이제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짚어주신 대로 이 근본적인 택시 파업, 총파업이 산학금에 대한 문제였고 그 산학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주 52시간에 대한 현 정권에 대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주 119시간 정도요. 그러니까 100여 시간이 넘는 시간을 사실은 물론 이제 택시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주 52시간 때문에 많은 반발이나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나 우리가 궁극적인 긴 방향에서 봤을 때는 이 주 52시간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극복하고 타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 택시업계에서도 저는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들의 노동 산학금 문제를 정말 그 산학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혹은 주 52시간하고 연동되었던 그런 어떤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프레임이 강하게 선동이나 감정적인 부분들이 보일 만큼의 워딩이 좀 많았는데요. 즉 카카오 카풀, 즉 유사업체들도 많은데 카카오 카풀만 반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반대하는 건 바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즉 이 현 정권에게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 아까 이제 두 그 의원이 시위 현장에 갔던 20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전희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당에 있어서 참석을 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1일, 22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셨던 말만 워딩을 한다거나 혹은 나경원 대표가 이 현 정권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만 워딩이 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택시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여기 이분밖에 없다라는 어떤 프레임들 혹은 그 기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사실에서의 일부분만 부각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국에는 언론이 싸움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이번 카풀과 택시업계 갈등은 이 정부 들어서 발생한 것이다. 네. 그래서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이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 그 이후에 보도됐던 어떤 쟁점들을 보면요, 또 흥미롭게 아마 오늘도 일부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그 현재 있게 되는 어떤 갈등들이 주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한 그 관련 법안들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이고 특히 카풀 사업을 2015년에 네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개정을 네네. 했다라는 얘기를 전현희 의원께서 앞선 시간에 저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봤기 예. 때문에 그런 만큼 어쩌면 이제 그 공방이 지금은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굉장히 쟁점이 이게 누구에게 공이 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방 혹은 이걸 팩트 체크하겠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보도들이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지금 정권만 잘못한 것이고 그런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카풀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고 분명하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그 한국당의 입장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한국당은 사실 지금까지 그런 부분 굉장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주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권이 바뀌자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이제 현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부풀려서 또는 그 일부를 이제 축소 또는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캐다 보면은 그게 결국 한국당이 이제 과거 여당이었던 시절에 그런 것들 발휘했다. 이번 사실 택시 파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사실 파보면은 궁극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한국당이 과거에 이제 여당이었죠. 여당 시절에 결정했던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을 그 정치적 대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덮어보려고 하는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려고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주제를 바꿔서요. 우리 최 교수님께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양비론 보도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직접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든가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OX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쩌면 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됐고 혹은 내 문제가 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절실할 만큼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이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언론에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이 사학 비리가 터진 이후부터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양비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방침에 대한 보도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패스트트랙에 대한 보도는 사실은 오히려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영어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이면 저희 학계에서도 그 고속 혹은 빨리 심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통의 절차들을 어떤 충분한 이유가 합당할 때는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미 2012년에 저희 그 국회 선진화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보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말은 저는 흥미로웠던 게 2012년에 벌써 시행이 됐던 국회 선진화법인데 왜 지금이 쟁점이 됐을까?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7년에는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는 어떤 보완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무실했고 330일이 지나서야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잘 안 될 걸이라는 논조로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라는 어떤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그렇다면은 반드시 통과가 되거나 혹은 안 됐을 때 대안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보도도 회의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에 흔들리며 지난 1일 이후 2달 가까이 만에 다시 203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그제 종가보다 1.31% 떨어진 2028.01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800억 원을 사들이고 외국인도 570억 원어치를 매수했지만 개인이 4,700억 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코스닥은 0.6% 하락한 665.74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0.2원 오른 1달러에 1,125.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367번째 수요 집회가 어김없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4일에 또 한 분이 별세하면서 남은 피해 생존자는 단 25분인데요. 올해 마지막인 오늘 집회에는 어린 학생들도 참여해서 할머니를 기억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고 외쳤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사과를 받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끝내 살아계신 할머님들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님들을 대신하여 모두 함께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님들은 모두 90세가 넘으셨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할머님들이 들으실 수 있게, 그래서 할머니라는 나무에 봄이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일본은 꼭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 마지막 수요 집회에 참여.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 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때 계약서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마친 뒤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를 상대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우주궤도에 진입한 뒤 우리나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성으로 시험 운용을 거친 뒤에 내년 7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된 천리안 2A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천리안 2A호는 발사 뒤 호주, 동가라 기지국 등 4개 해외 지상국에서 교신을 유지하면서 초기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천리안 2A호가 24일 오전 10시 10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대전 지상국과 임무 수행을 위한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발사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외 지상국과 교신을 하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무 수행과 궤도 결정을 대전 지상국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도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 안착하면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위성 탑재체에 대한 점검과 성능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는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기상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가 4배 향상된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 지구에 보내게 됩니다. 황사와 구름, 화산재 구분이 가능하고 전송 속도는 18배 빨라 국지성 폭우 등 긴급 재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시 영상이 우리가 원하는 처리된 영상으로 가공을 해서 정확하게 기상 관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얻는 획득 작업을 약 6개월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A호의 쌍둥이 위성으로 적조등 해양 환경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환경 감시용 천리안 2B호도 내년 말 발사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인천시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안양 방향으로 달리던 11톤짜리 화물차가 도로 위에 서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4살 안모 씨가 숨졌고 트레일러 운전자 68살 이모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회복되는 대로 도로에 정차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27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9시 5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 거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상가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고 화장실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경기 가평군 미사리 가평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의 보닛 부분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한 지 10분 정도 지나서 연기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차량 주인 59살 최모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 등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퇴근길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추위는 앞으로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호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부산 영하 1도, 울릉도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평양은 영하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6도, 부산 3도, 울릉도 0도로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세미탄파는 일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지만 새해 초반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